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뜨는 날이 있습니다. 핸드폰부터 잡고 계좌부터 켭니다. 그리고 눈이 제일 먼저 찾는 건 QLD, TQQQ 같은 그 차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빨간 봉이 길어 보입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위로 내리며 세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더 사야 하나? 머릿속이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폭락 자체가 아니라 하필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폭락이 와버리는 상황입니다. 아이 학원비, 전세 대출 이자, 갑자기 생긴 병원비, 가족 행사, 이 타이밍에 시장이 무너져 있으면 그 순간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QLD는 괜찮고 TQQQ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QLD는 2배라서 버틸만 하고 TQQQ는 3배라서 언젠가 한 번은 끝장난다고 단정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배율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투자의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는 계속 커졌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오고 그 자본은 다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자본이 몰립니다. 이 흐름이 수십 년 반복되면서 결국 돈이 되는 쪽은 미국의 빅테크였고 그걸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대표적인 그릇이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스닥을 믿고 QLD, TQQQ를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한 번에 크게 넣고 싶어집니다. 몰빵이라는 단어가 손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몰빵은 상승장에선 천재를 만들고 하락장에선 죄인을 만듭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QLD, TQQQ를 10년 넘게 들고 가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부자가 되는 방향이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구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만 봅니다. 근데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실력은 수익률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얼마나 크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복했는지,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나오죠. 포트폴리오, 그리고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을 아주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내 돈을 두 통장에 나눠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통장은 공격수, 한 통장은 수비수입니다. 공격수는 QLD, TQQQ처럼 크게 흔들리지만 크게 벌 수 있는 쪽입니다. 수비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꾸준히 버티는 쪽입니다. 이제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수와 수비수를 2대1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깨집니다. 공격수가 오르면 공격수 비중이 커지고 공격수가 떨어지면 공격수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때 다시 원래 비율인 2대1로 맞춰주는 행동.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왜 무섭게 강력하냐면 레버리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구조로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추세가 좋을 때 미친듯이 벌어주지만 큰 하락이 오면 회복이 너무 힘듭니다. 특히 3배는 한번 크게 깨지면 다시 올라오는 길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3배는 언젠가 끝난다. 근데 끝나는 건 3배가 아니라 구조 없는 3배입니다. 내가 전 재산을 한 통장에 넣어두고 그 통장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도 같이 흔들리는 상태, 그게 끝장입니다. 반대로 공격수와 수비수를 나눠두고 떨어질 때는 자동으로 더 사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QLD를 들고 있다는 건 사실상 TQQQ를 현금과 섞어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QLD는 2배 상품이니까 3배보다 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포지션 안에 이미 수비수가 일정 비율 들어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QLD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리스크를 희석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현금을 수비수로 쓰는 것 말고 더 좋은 수비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현금은 안전하지만 시간 앞에서는 약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힘은 조금씩 빠지고 상승장이 길어지면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비수를 현금이 아니라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쪽으로 바꾸는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상품은 보통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기 쉽습니다. 망할 리스크는 미국 국채가 무너지는 리스크인데 현실적으로 그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연 4% 수준의 이자를 기대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수비수가 그냥 현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준다면 리밸런싱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은 결국 수비수가 공격수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수가 떨어질 때 내가 사야 할 총알은 수비수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수비수가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불어난다면 하락장이 길어져도 더 오래 버티면서 더 많이 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승부는 상승장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자는 하락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백테스트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같은 공격수 비중을 쓰더라도 수비수를 현금으로 둘 때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수비수로 둘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최대의 낙폭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공격수가 끌고 가고 하락장에서는 수비수가 버텨주고 그 사이에서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저점 매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자극적인 상상이 하나 들어옵니다. 만약 수비수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령 연 13% 같은 수익률을 수비수 자리에서 만든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 13%가 무위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익률을 올리려면 리스크도 어딘가에서 따라옵니다. 다만 백테스트의 목적은 이겁니다. 수비수의 기대 수익이 조금만 올라가도 리밸런싱 구조는 생각보다 크게 강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조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엄청난 최대 낙폭을 감수해야만 도달할 수 있던 수익률 구간을 더 낮은 낙폭으로 접근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TQQQ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최대 낙폭 때문입니다. 근데 최대 낙폭을 구조로 낮추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버틴다는 건 그냥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틴다는 건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유지되면 저점에서 팔지 않고 오히려 저점에서 사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비율 고정해놓고 리밸런싱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진짜 괴물 같은 전략이 됩니다.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기마다 공격수와 수비수의 비중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나스닥을 대표하는 지표로 QQQ를 놓고 201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보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단순한데 이게 왜 강하냐면 인간이 가장 못하는 행동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하락장에서는 더 방어적으로, 이걸 사람은 감정 때문에 못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겁나서 못 늘리고 하락장에서는 무서워서 못 줄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가 201선 위에 있으면 공격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둡니다. QQQ가 201선 아래로 내려가면 수비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둡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해진 주기마다 리밸런싱을 합니다. 주기는 너무 자주 하면 흔들리고 너무 늦으면 대응이 느려집니다. 대부분은 월 1회 혹은 분기 1회 같은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폭락장에서의 출혈을 줄이면서 상승장에서의 가속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추세 전환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생존과 복리가 목표입니다. 한 번에 크게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경기장에 남아있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금리 사이클입니다. 금리의 변화와 주가는 장기적으로 밀접한 흐름을 보여온 구간이 많았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이 흔들리고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이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기준으로 위험 구간에는 수비수 비중을 높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공격수 비중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학이 아니라 생활 때문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전략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전략을 쓰시는 분들에게 꼭 이걸 권합니다. 투자 계좌 밖에 별도의 생활 방파제를 만드셔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최소 몇 개월치의 숨, 이게 없으면 어떤 백테스트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백테스트는 돈을 빼지 않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공격수와 수비수로 나눕니다. 공격수는 TQQQ입니다. 수비수는 단기 국채 성격의 자산입니다. 비율은 2대1로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공격수가 많이 올라서 2대1이 3대1이 됐습니다. 그럼 공격수를 조금 팔고 수비수를 늘려서 다시 2대1로 맞춥니다. 이 행동은 수익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 달이 지나고 공격수가 크게 떨어져서
2대1이 1대1이 됐습니다. 그럼 수비수를 조금 팔고 공격수를 사서 다시 2대1로 맞춥니다. 이 행동은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칼을 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스템이 있다면 이건 느낌이 아니라 자동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동 실행이 시간이 지나면 저점 매수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공격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공격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의 상단은 커지지만 최대 낙폭도 커집니다. 공격수 비중이 낮을수록 최대 낙폭은 줄지만 수익률의 상단도 줄어듭니다. 결국 당신이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높은 공격수 비중을 찾는 게임입니다.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QLD가 등장합니다. QLD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생존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2배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QLD는 출발점이 됩니다. QLD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QLD 같은 구조를 만들 때 수비수의 품질을 높이고 리밸런싱 규칙을 넣고 추세 필터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투자는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측하지 않는다. 나는 반응한다. 이 태도입니다.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려는 순간 레버리지는 도박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정한 규칙대로 비율이 깨지면 맞추고 추세가 꺾이면 방어하고 추세가 살아나면 공격하는 방식이면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답게 작동합니다. 변동성을 연료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흔한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율을 정해놓고도 리밸런싱을 안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계좌가 너무 달콤해서 굳이 팔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공격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 내 포트폴리오는 그냥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하락장에서 리밸런싱을 멈춥니다. 원래 계획은 하락하면 더 사는 건데 막상 하락하면 공포가 계획을 이깁니다. 그래서 수비수는 그냥 구경만 하고 공격수는 피를 흘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못 버티고 손절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세 번째, 너무 자주 리밸런싱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율을 맞추면 시장의 잡음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리밸런싱은 규칙이지만 과잉 반응이 되면 또 다른 감정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중요합니다. 5월 1회, 분기 1회, 혹은 비율이 일정 폭 이상 깨졌을 때만 이런 식의 단순한 규칙이 오히려 강합니다. 네 번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섞습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삶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투자자는 전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제일 나쁜 타이밍에 돈을 빼게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강제 인출입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고점처럼 보이는데 시작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나눠 들어가고 비율이 깨질 때마다 맞추는 구조를 만들면 고점 공포가 줄어듭니다. 나는 이 가격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른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나에게 싸게 사게 만들 것이다. 이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럼 하락장이 몇 년씩 길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비수의 품질과 비상금이 중요합니다. 수비수가 단순히 현금이면 지루하지만 버팁니다. 수비수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자산이면 버티는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이 따로 있으면 계좌를 건드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결국 길게 버티는 힘은 전략이 아니라 생활에서 나옵니다. 추세 필터는 완벽하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필터의 목적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큰 폭락 구간에서 출혈을 줄이고 큰 상승 구간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체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략이 아니라 자동화의 영역입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비율을 맞추는 행동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해지는 순간 사람은 미룹니다. 미루는 순간 감정이 들어옵니다.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구조로 다뤄야 오래갑니다.
몰빵은 단어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생기면 몰빵처럼 보이는 공격성도 사실은 관리되는 공격성이 됩니다. 당연히 어떤 전략도 절대라는 단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할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식은 예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입니다. 공격수와 수비수를 나누고 비율을 정하고 주기를 정하고 추세가 꺾일 때 방어 규칙을 추가하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10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10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규칙을 다시 붙잡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시장이 아니라 시간을 이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QLD, TQQQ를 들고 잠 못 드는 밤을 줄이려면 더 똑똑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단순한 규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단순한 규칙이 당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당신이 두려워하던 폭락을 당신 편으로 바꿉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가 레버리지라는 무기를 도박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구체적인 예시와 규칙 세팅 방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같이 가보시죠.